But as the entire world knows, over the next 2 generations, something miraculous happened on the southern half of this peninsula. Family by family, city by city, the people of South Korea built this country into what is today one of the great nations of the world. And I congratulate you. 한국 경제요? 미국 돈으로 성장한 나라 아닌가요? 이 질문이 워싱턴 국제경제안보 포럼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신사들이 자리에서 미묘하게 몸을 뒤척였고 아시아계 참석자들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죠. 저는 손에 든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넘게 군복을 입었던 제 손은 아직도 단단했어요. 어쩌면 오늘이 진실을 말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격한 국가 발전 모델의 성공과 실패라는 거창한 주제로 모인 이 자리에서 미 국무부 관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의 발언은 불필요한 긴장감을 만들었어요. 백악관 앞 넓은 잔디밭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세계 경제 강국들의 성공 비결을 들여다보는 이 포럼은 사실것과 속이 달랐습니다. 누구나 표면적으로는 학술적 관심을 표방했지만 그 밑에는 국가 간 세력 다툼이 치열했죠. 다음은 윌리엄 브래드퍼드 예비역 중장님의 특별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외곽의 고요한 농장에서 말을 키우며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던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60년대 주한미 군사고문단 소속으로 한국에서 보낸 10년의 세월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만 같았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며 저는 참석자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군인 출신답게 등이 반듯한 저를 향한 시선엔 의문과 호기심이 가득했죠. 제 뒤로는 거대한 스크린에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 무음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의 허름한 판잣집들이 현대적인 고층 빌딩으로 변해가는 모습이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못 사는 나라에 원조를 주던 군사고문단의 예비역 장성이 아니라 현장의 목격자로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포럼장 안에 400여 명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죠. 중국, 일본, 유럽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앞쪽에 앉은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방어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은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는 한국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되었죠. 이제부터 저는 그 진짜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스크린을 돌아보며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아마도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 특히 미국과 중국 측 인사들에게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의 군사 고문으로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포럼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참석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 측 인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제가 이제부터 미국의 원조를 칭찬하는 외교적 멘트를 할 것이라 예상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왜 같은 시기에 미국의 원조를 받은 다른 수많은 나라들은 한국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한국과 동시대 아프리카, 중남미의 몇몇 국가들을 비교한 차트를 띄웠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제 질문이 불편함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방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한국의 성공이 미국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단언합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중국 대표단 쪽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어렸죠. 아마도 제가 미국을 비판하고 중국식 발전 모델을 옹호할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도 실망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원조 자체는 성공의 필요 조건이었을 뿐 충분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동력은 다른 곳에 있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새벽부터 공장에 줄 서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가난한 농촌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등불을 켜고 공부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에는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한국만의 특별한 요소들이었죠. 청중석에서 필기하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세계은행과 IMF 소속의 참석자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개발도상국 지원 정책을 만들어 왔지만 한국처럼 극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인들의 놀라운 민족성과 그들을 이끈 리더십의 특별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같은 시기에 중국이 극심한 실패를 겪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뒤로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서울 변두리의 열악한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같은 시기 중국의 대규모 인민공사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교차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극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지 이제 그 실체를 밝힐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경제 발전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한국인들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 리더십이었죠.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서방 언론의 한국 분석에도 제대로 담기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과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극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발언이 시작되자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낸 10년의 세월 동안 목격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일선 부대의 한국군 병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미군보다 훨씬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훈련 강도와 집중력은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스크린에는 60년대 70년대 초 한국군 훈련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완전 군장을 한 채 산악 훈련을 하는 한국 병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은 병사들에게 엄격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병사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 강해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잠시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과 대만 측 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정신은 군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들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것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스크린에는 70년대 초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농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총출동하여 도로를 포장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공동작업장을 짓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정부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자기 발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교육열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자녀 교육을 위해 끼니를 거르는 부모님들,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학교들.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가장 가난한 마을에서조차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청중 속에서 감탄과 함께 필기하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 대표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한국의 성공을 따라잡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듯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인들의 근면함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른 새벽 4, 5시에 서울 변두리 공장지대를 지나곤 했는데 그때마다 이미 일을 시작한 노동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동틀 무렵부터 가동되는 공장들과 주말에도 일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 활용의 결과로 보시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관찰에 불과합니다. 진짜 원동력은 한국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 12시간, 때로는 16시간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위기 극복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이었죠. 한국인들은 위기가 오면 더욱 단결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정신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제 같은 시기 한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대약진 운동이라는 제목과 함께 중국 농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농민들이 작은 용광로 앞에서 쇠를 녹이고 있는 장면이었죠. 한국이 경제 발전의 첫걸음을 내딛던 시기,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주석의 주도 하에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단 15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었죠. 청중 속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역사적 실패에 대한 언급을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핵심은 농촌의 철강 생산 증대였습니다. 마오는 모든 농민들에게 자신의 농기구와 생활용품까지 녹여 철강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뒷마당에 설치된 조잡한 용광로들과 그곳에 농기구를 던져 넣는 농민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한국 농촌의 자발적 새마을 운동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생산된 철은 대부분 품질이 너무 낮아 사용할 수 없었고 농민들은 농기구를 잃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대약진 운동 시기 중국의 기근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수척한 농민들과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이 객석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이 시기에 1,500만에서 4,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인들이 기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인재였죠.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이런 역사가 국제포럼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 이후 일부 지도부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마오쩌둥은 또 다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문화대혁명이었죠. 스크린에는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문화대혁명의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홍위병들이 선생님과 지식인들을 공개 비판하고 전통 문화재를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교육 캠프로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문화유산들은 불타버렸고 지식인들은 대부분 탄압거나 처형되었고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중화공업화를 추진하며 수출 주도형 경제로 도약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를 비교한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60년대 초만 해도 비슷했던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이 70년대를 지나며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문화 대혁명이 끝나갈 무렵 중국 경제는 심각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아시아의 신흥 산업 국가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포럼장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의 표정에서는 진지한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두 나라의 대조적인 경험은 자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테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같은 동아시아 국가임에도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는지, 그 핵심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청중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첫째, 한국은 현실적 목표와 단계적 발전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약진이라는 이름처럼 무리한 도약을 시도했죠. 스크린에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섬유, 신발 같은 경공업부터 시작해 점차 중화공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전략적 로드맵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마라톤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으로 시작해 수출 기반을 다졌고, 그 다음에는 중화공업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첨단 기술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했죠. 반면 중국은 하루아침에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도약하려 했습니다. 이 말에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경제학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었는지 이해하고 있었죠. 둘째, 한국의 발전은 국가 주도하에 민간 기업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실제 실행은 현대, 삼성 같은 민간 기업들이 맡았죠. 화면에는 70년대 초 정부와 기업인들의 수출 진흥 확대회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함께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은 기업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했죠. 이것은 중국의 하향식 명령과 통제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저는 포럼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셋째, 한국은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중국이 문화대혁명으로 대학을 폐쇄하고 지식인들을 탄압할 때 한국은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장면과 해외에서 공부한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두뇌 유출이 아닌 두뇌 유입의 장면이었죠.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공부한 과학자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초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구의 자유를 보장했죠. 이 시기 중국에서는 지식인이란 단어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중국의 인민공사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넷째, 한국의 농촌 개발은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센티브에 기반했습니다. 잘 사는 농촌이라는 목표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를 거둔 마을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죠. 반면 중국의 인민공사는 집단 생산과 평균적 분배를 강조했고, 이는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는 새마을 운동으로 변화된 한국 농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초가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고 비포장 도로가 시멘트 도로로 개선되고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모여 한국과 중국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한국이 실용적 접근과 단계적 발전,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식을 택했을 때 중국은 이데올로기적 강박과 무리한 도약, 그리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저는 마지막 비교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과 중국의 GDP 성장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70년대까지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다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에야 중국이 따라잡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죠.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성장을 시작한 것은 바로 한국식 발전 모델의 요소들을 받아들인 이후라는 점입니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은 결국 이데올로기보다 실용을 택한 결정이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국가 발전에 동참했을까요? 저는 청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지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한국의 성공 비결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듯 했죠. 그 답은 한국인들의 특별한 민족성에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민족,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교육과 자기 발전을 포기하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60년대 초 서울 외곽의 판자촌에서도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으로는 같은 시기 다른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일터에 나가 있는 모습이 대비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죠.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조차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 현대, LG의 모습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성공 뒤에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강인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원도 기술도 경험도 없었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중 속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서구 참석자들 중에는 한국의 이런 측면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많았던 듯 했습니다. 포항제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제철소 건설 계획을 경제성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나라에서 제철소를 짓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70년대 초 포항제철소 건설 현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험난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검토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인의 정신이 이룬 기적이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포럼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반의 냉소적인 질문과 회의적인 시선은 사라지고 진지한 경청과 존중의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은 리더십이었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말에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다시 경직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박정희와 마오쩌둥의 비교는 불편한 주제였을 테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선진국 따라잡기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웠죠. 화면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을 방문하고 농촌을 시찰하고 수출진흥대회를 주재하는 모습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항상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진정한 업적, 세계가 아직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것은 한국의 경제 기적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입니다.
포럼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공개할 내용은 대부분의 경제 역사책에도 한국 발전에 관한 서구의 분석에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화교 경제 박멸 정책이고 둘째는 산림 녹화 사업입니다. 이 말에 청중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중국계로 보이는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이 큰 집단이었기 때문이었죠. 한국 전쟁 이후 한국 내 화교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상업과 무역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화교들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일련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스크린에는 화교들이 운영하던 상점들과 그것이 점차 한국인들의 가게로 대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화교들에게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였으며 국적 취득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는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대만과 싱가포르 측 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이었죠.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정책이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의 경제적 자립심과 기업가 정신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화교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상업과 무역의 길을 개척해야 했던 한국인들은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고 혁신해야 했습니다. 화면에는 60년대 초 서울의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장사하는 모습과 점차 규모를 키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히든 카드는 더욱 놀랍습니다. 바로 산림 녹화 사업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산들은 대부분 민둥산이었습니다. 나무는 연료와 건축 자재로 사용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스크린에는 60년대 초반의 민둥산 모습과 같은 장소의 70년대 말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났습니다. 불과 15년 만에 황폐한 산이 울창한 숲으로 변한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로 산림 녹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적인 식목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마을마다 나무 심기 목표를 할당했으며 불법 벌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사업이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닌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시기 중국의 황폐화된 산림 모습이었습니다. 문화 대혁명 과정에서 무분별한 벌목과 개간으로 황폐화된 산들이었죠. 산림 녹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홍수와 가뭄을 방지해 농업 생산성을 높였고, 둘째, 국토의 미관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화면에는 70년대 말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도시와 농촌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중국의 황폐한 자연환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 두 가지 히든 카드는 표면적으로는 경제 정책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경제적 주체성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셨겠지만 한국의 경제 기적은 단순한 미국의 원조나 저임금 노동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포럼장 전체가 진지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반의 냉소적인 질문과 의심이 경의와 존중으로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대표단조차 제 발표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한국인들의 독특한 민족성,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히든 카드가 결합되어 한국을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포럼장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개발도상국 대표들의 표정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국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해답을 찾은 듯 했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자유와 창의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는 70년대 서울의 번화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활기찬 상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점점 현대화되는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같은 시기 베이징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모습이 대비되었습니다. 물론 박정희 시대에 한국이 완벽한 민주주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와 기업가 정신이 보장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노력이 보상받고 혁신이 장려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과 그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현대의 자동차, LG의 가전제품, 그리고 포스코의 철강까지 모두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인류 역사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도 올바른 리더십과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이 있다면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포럼장 전체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벌써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동료들과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험은 중국의 실패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국가 발전에 있어 이데올로기보다 실용이, 강제보다 자발성이, 획일화보다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포럼장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 발표에 대한 찬사이자 한국의 놀라운 성취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심지어 중국 대표단의 일부 인사들도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리더십과 근면한 국민들의 협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오늘날 발전을 열망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포럼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여러 참석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추가 질문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브래드퍼드 중장님,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에 대한 자료를 더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아프리카 국가의 장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국의 발전을 위한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의 모델은 결코 단순한 복사가 아닌 각국의 상황에 맞는 응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 원칙은 보편적이죠. 그날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산업화의 성공을 넘어 인간의 잠재력과 현명한 리더십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의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요? 미국 돈으로 성장한 나라 아닌가요? 그 질문은 이제 완전히 다른 대답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자신의 힘으로 현명한 리더십 아래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 기적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브래드퍼드 씨가 국제포럼에서 한국 경제 발전의 비밀과 박정희 대통령의 뛰어난 리더십을 소개하며 한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린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시대였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약소국일 뿐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군사 포럼에서 한국을 비웃던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미국 여군의 강력한 한마디에 제대로 망신당했는데요. 대체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도 시원한 사이다 사연 준비했으니까요. 기대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안보센터 컨퍼런스홀은 세계 각국의 국방 관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번 국제 군사안보 포럼은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과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저는 한국에서의 파병을 마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비아 벤슨, 미국 육군 정보장교 소령으로서 이번 포럼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오전 세션이 시작되고 첫 번째 발표자로 중국 국방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 류청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중국의 군사력 우위를 과시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류청의 목소리는 컨퍼런스홀 전체에 울려 퍼졌고, 참석자들은 메모를 하며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재 200만 명이 넘는 현역 병력과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주 영역까지 확장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리우청의 발표는 처음에는 그저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목소리 톤이 변하더니 한국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죠. 한국은 북한의 위협 앞에 무기력하고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나약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의 보호 아래 있었으며 독자적인 군사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그의 말을 들으며 손에 쥐고 있던 펜을 꽉 쥐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며 직접 목격한 한국군의 모습과 류청이 묘사하는 한국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닌 명백한 사실 왜곡이었죠. 컨퍼런스홀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단이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한국군 대표 김태준 대령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져 있었고, 그 옆에 앉은 참모들도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류청은 계속해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군은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은 모두 미국의 기술력에 의존한 것입니다. 독자적인 국방력으로는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군의 모습은 그의 말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2년간 저는 한국군과 수많은 연합작전을 수행했고 그들의 뛰어난 전투력과 전문성을 목격했습니다. 류청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었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고 저는 과감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벤슨 소령입니다. 미국 육군 정보장교로 최근까지 한국에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컨퍼런스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류청은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고 그의 눈에서 약간의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죠. 류청 박사님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현실과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군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적인 군대였으며 첨단 무기 체계와 전술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참석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특히 한국 대표단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군의 특수부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육군 특전사와 해군 UDT-실과 함께 연합훈련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의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은 미국의 특수부대와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류청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공정통제사들과 함께 진행한 야간 강화 훈련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극한 기온 속에서도 그들은 완벽한 정확도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엄격함이 있었죠. 제 말에 류청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하려 했습니다. 훈련과 실전은 다릅니다. 중국군의 실전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실전 경험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실전적 대비 태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들의 대응 체계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컴퓨터를 꺼내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저의 준비된 모습에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현대전에 최적화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 기술의 모방이 아닌 한국의 지형과 작전 환경에 맞게 독자적으로 개발된 무기 체계입니다. 화면에는 K2 흑표 전차의 실전 훈련 영상과 기술 사양이 표시되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고 리우청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또한 K9 자주포의 경우 저는 직접 사격 훈련을 참관한 적이 있는데요. 40km 이상의 거리에서도 정확한 표적 타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천궁 방공 시스템은 다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우청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당혹감이 교차했고 이미 포럼의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벤슨 소령, 한국군이 아무리 첨단 장비를 갖추었다 해도 중국의 압도적인 병력 수와 경험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리우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적 우위가 항상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전에서는 기술력과 전략, 그리고 훈련된 인력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결코 과소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리우청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벤슨 소령이 말씀하신 내용은 단편적인 경험에 불과합니다. 한국군이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해도 실제 전면전에서는 중국의 압도적인 병력과 화력 앞에 무력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 국가 방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리적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한국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전략적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산악 지형은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한국군은 이를 활용한 전술을 수십 년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제가 직접 참관한 육군과 해병대의 산악 작전 훈련은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정밀한 전술의 결정체였습니다. 리우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결국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동맹 관계는 의존 관계와 다릅니다. 한미동맹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것이죠. 한국군은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면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나토 참관 장교가 저를 향해 끄덕이며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포럼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제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방산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참관했는데 이는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화면에는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영상과 함께 한국 방산 수출 현황 그래프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이 300%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리우청은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벤슨 소령, 수출 통계와 시험 비행으로 군사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는 결국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수천 년의 군사 역사와 함께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역사적 경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첨단 기술과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 전략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 점에서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리우청 박사님이 언급하신 실전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군은 이에 대응하여 GPS 교란 상황에서도 정상 작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죠. 이것 역시 실전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고 몇몇 참석자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대표단 중 일부도 관심 있게 제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우청은 더 이상 반박할 내용을 찾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굳어져 있었고 손으로는 테이블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결국 중국의 경제력과 인구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을 따라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리우청이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히 수적 우위나 경제 규모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첨단 기술과 훈련된 인력, 그리고 정확한 정보 분석 능력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군은 세계 어느 군대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포럼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류청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저의 추가 발언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김태준 대령은 제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군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미연합 사이버전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군의 사이버 방어 및 대응 능력은 미군 전문가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류청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반박하려 했지만 사회자가 발언 순서를 정리하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사회자는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질문 기회를 주겠다며 우선 제 발언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군의 강점은 첨단 장비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질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높은 기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복잡한 현대 무기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사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 신기술 적응 속도가 매우 빠르죠. 화면에는 한국군의 과학화 전투훈련 체계와 첨단 시뮬레이션 훈련 장면이 표시되었습니다. 여러 참석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유럽 국가 대표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군은 또한 통합 지휘 통제 체계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제가 참관한 을지 훈련에서는 육해공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통합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한 실시간 대응 체계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류청은 마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것 같은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고 있었고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의 강인한 정신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분단 현실과 지속적인 안보 위협은 역설적으로 군인들에게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영하 20도가 넘는 강원도 산악 지역에서 한국 특전사와 함께 극한 훈련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인내력과 단결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박수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류청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붉게 변해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사회자가 다른 참석자들에게 질문 기회를 주었고 독일 국방부 소속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벤슨 소령, 한국군의 장비와 훈련에 대해 인상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지원 없이도 한국은 북한, 나아가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은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고 모든 참석자들이 제 대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군사 분석가로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충분한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식 전력에서는 북한을 상당히 앞서고 있죠. 다만 핵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 대해서는 한국 단독으로 완전한 억제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인접국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계속해서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방 자주성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의 대답이 끝나자 여러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독일 분석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류청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다는 듯이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서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질문은 영국 국방부 소속의 중령이 했습니다. 벤슨 소령,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 자립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히